자, 이 시간에는 이제 유아 교육에서 이제 사회관계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제 유아 교육의 사회관계 영역은 우리가 7차 누리과정에서의 누리과정을 한 목적이 민주 시민의 양성이 이제 큰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전인교육이 큰 목적이에요. 전인교육과 민주 시민의 양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회관계에 대한 내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 유아들에게. 그러면 이제 사회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기 자신이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아의 개념이 생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인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의 발달 과정이 이제 사회관계 영역이야. 우리가 교육해야 될 그런 영역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술, 태도, 그 다음에 가치를 발달시키는 것이요. 가치를.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우선은 자신을 이해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목적이 뭐다?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 큰 목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역시 이제 사회성의 발달에 대한 이해인데, 이게 이제 사회화라고 얘기해. 사회화. 사회화는 지금 뭐부터? 자기 중심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그래서 사회화 과정은 우선 개인을 아는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지. 개인의 기준. 그 다음에 개인은 뭐라고 하는지, 기술, 아니면 동기. 아이들에게 어떤 개인의 내적 동기가 있단 말이지. 동기라든지, 아니면 태도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적절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성되어 가게 하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습득의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화를 또 얘기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유아의 사회화 해놓고 이렇게 설명해놓고 이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첫째, 유아의 사회화의 요인을 보면은, 요인은 개인의 기준, 기술, 동기, 태도, 행동, 이런 게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요인은 제일 먼저 이 형성되는 과정을 어디에서 되냐면은, 가정이야, 가정.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과 사회 속에서, 또 개인적, 사회적 그 관계를, 성장이나 관계를, 발달시켜가는 과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과정, 다른 인지 발달이라든지 정서 발달이라든지 다른 기타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화 과정, 사회 관계도 역시 발달한다는 거지,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래서 첫째는 가정이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우리가 이제 학교는 교육시설이죠. 유아 교육기관. 그리고 또 또래 집단. 그렇지? 또래 집단.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기본적인 사회 집단.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료들. 거기 수평적으로 또래 집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대중매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 외부적인 제3의 그런 것들이 사회화를 형성시키는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가정이 뭐냐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정은 가장 사회성을 길러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변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이 있어. 물론 부모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도 많지만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또 다양한 가정 형태가 있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현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교사가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서 발달이라든지 사회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 개별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것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정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가정의 형태를 보면 알아. 이제 이미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직계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대부분은 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교육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라도 그걸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럼 가족의 기능이 뭐냐? 기본적으로 자기를 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가족의 그냥 일반적인 기능은 자녀를 낳는 거잖아. 자녀가 나와서 다시 세대가 연결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가정의 기능이고. 그럼 두 번째는, 근데 요즘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뭐 가치관이나 이런 문제이긴 한데,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런 출산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은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능도 가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경제활동을 부모들이 하고, 그래서 그래야 이제 생활 유지가 되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족은 휴식하고 안정, 정서 안정을 취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가족의 기능을 하는 거야. 뭐,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이, 가정은 그 추상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형태를 가족이라고 하고, 그럼 가족의 기능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네 가지고, 그 다음에 기능이 그것이 있지만 또 사회적 기능, 사회적 체계로서의 기능은 뭐냐? 사회적 체계로서의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사회화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근데 이제 부모가 아이들의 양육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이 가치관이나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부모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교육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 교육을 따로 우리가 보잖아. 그래서 아이들의 사회화의 발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 교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족과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큰 것은 문화의 전달이 되는 거야. 가족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문화까지도 들을 수 있는 거야. 이제 가족이라면 이제 그 문화의 전달까지도, 문화의 이해까지도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문화 아니면 정서적인 그런 이해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으로 와서 교육기관으로 와서는, 아니면 이제 다른 또래 집단이 있지. 수평적인 관계에서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또래 집단에서 중요한 것은 모방 아니면 보고 또 배우고, 그래서 발달 단계에서 서로 또래 관계를 형성하거나, 그래서 사회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또래.
여기에서도 양보하고 또 타협하고 자기 정서를 표현하고 뭐 이런 모든 그런 교육 활동이 또래 집단에서 이루어져. 그럼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거기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사는 잘 관찰을 하고 또 그 중간에서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에서 이제 또래 관계는 어릴 때는 이제 모르지. 자기가 자아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인을 이제 알아볼 때,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한 8, 9개월 이후 뭐 이 정도가 이제 자아 개념이 생기니까 엄마하고 뭐 이제 언어적으로도 가장 간단한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런 때잖아.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또래 다른 아이들도 있구나 이런 거는 이제 아는 거야. 그래서 또래 관계는 이제 1세 이제는 사실은 또래라는 걸 몰라. 사물과 나도 잘 모른단 말이야. 인식이 없어, 그런 인식. 근데 1세 이후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알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2세, 5세 이런 것들. 그래서 또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회성, 그 2세, 5세 사이에 또래와의 관계를 잘 형성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사회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지, 이건. 그래서 사회관계 형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기 의사, 정서 표현 능력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정서나 의사 이런 것을, 의견이나 이런 걸 듣는 거. 이런 모든 활동을 다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또래가 중요해.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또래 집단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이제 모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잖아.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고, 또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야. 그럼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이건 뭐 개인적인 영향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당연히 있겠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한두 살 되면은 뭐 아이 이름을 안다든지, 그 다음에 초기에 성에 대해서도 이제 남자, 여자 이런 걸 알아. 그리고 이쁜 애들, 또 이게 이쁨 받는 아이들, 이거 알아, 애들이. 그래서 벌써 이 애들이 그런 구별을 해. 어릴 때도.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신체적 호감도도 갖고, 그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안다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성에 대해서도 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은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관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도 사회화가 달라진다는 거야.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생 순위, 그러니까 첫째로 태어났냐 아니면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사회화가 달라져. 그렇지? 첫째는 되게 양보를 하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그런단 말이야. 둘째는 욕심이 많아. 그렇지? 경쟁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적인 사회화에도 역시 이런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유아의 발달과 사회문화의 환경인데, 이제 어차피 이제 유아의 발달은 사회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외부적인 자격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그게 이제 큰 것이 유아 교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그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건 물론, 그 다음에 심리적 환경, 또래 집단이라든지, 거기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환경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 그렇지? 이제 사회 환경, 영향을 미치는 것이 TV라든지 아니면 방송매체라든지 이런 대중매체. 이런 게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지위와 지역사회 특성인데,
사회경제적주의라는 것은 가정은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곳이잖아. 그래서 가정이 유아 발달에 경제적인 지위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 지역사회는 뭐 전체적으로 아이의 지역에 대한 것을 안다든지 이런 가치, 아이들의 교육에 공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유아의 사유성 발달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서 발달 이론, 그다음에 행동주의 이론, 또 하나는 상대 구성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발달 단계에서 사회성 이론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릭슨의 이론이라든지,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자아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인데, 사회학습 이론은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행동주의 이론에 의해서 사회화 과정을 배운다라는 거야. 또래 집단이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하고, 뭐 스키너라든지 아니면 반두라라든지 사회학습 이론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또 이제 인지발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런 건 이제 관점이야, 관점. 인지발달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이 사회화가 되더라. 또 다른 이론들이 있는데, 뭐 인본주의라든지, 그다음에 행동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유아 발달의 사회화 단계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자기 중심에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하고 독립성의 발달이야. 그게. 그러면은 이 교육을, 사회성 발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이런 지식이 아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점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분야에서 애착이라든지 자아개념이라든지 성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또래관계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개인 자아존중감이라든지 독립성 발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 자, 첫째, 이게 나로부터 함께 사회로 이렇게 함께로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사회화야. 애착은 언제냐? 애착 형성인데, 애착은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이제 애착이야. 동물 실험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심리학에서, 교육 심리학에서 본 건데, 이건 이제 가정에서 제일 이제 애착 관계는 부모, 양육자, 엄마. 대개 이제 가정에서는 양육자가 돼, 양육자. 대부분은 이제 엄마가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사회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애착이에요, 애착. 그래서 이때,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때 애착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면 항상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거야. 그것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드라마나 이제 이런 데 보면 어떠냐. 그것 때문에 결국에 막, 집착을 한단 말이야, 아이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드라마를 쓴 것도 있고, 어른이 돼서 그렇고, 결혼해서도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조그마한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 그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지. 이제 그럴 수 있어. 교육학적으로 보면, 교육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애착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의존을 해. 근데 계속 애착 형성하면서 의존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의존해서 살면은 사회화가 덜 된 거야. 그러면서도 적당히 이제 애착 형성이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얘가 이제 그때 자율적으로 가는 거야, 자기가. 이제 타인 쪽으로 가는 거야. 나가 이제 지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남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화 과정은
타인에게서 이제 애착 형성해서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어떤 그런 정서 발달에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인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존성에서 자율성으로 가는 단계. 그게 이제 부모나 교사가 충분히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욕구 충족이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래 집단에서 모델링과 동일시를 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타인을 보고 또래의 타인이나 아니면 부모도 타인이니까 부모를 보고 성 역할을 배운다든지 엄마나 아빠를 보면서 성 역할을 배운다든지 그것도 이제 모델링이나 동일시야. 그러니까 모델링은 보고 배우는 거야. 보고 배우는 거.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꼭 또래가 아니더라도 부모 아니면 가족 이런 관계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야. 보고 모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일시는 어떻게 하냐. 동일시는 어떤 걸 동일시라고 그럴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 아니면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모델링도 비슷하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동일시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건까지. 감정까지 들어가는 감정까지. 완전히 그것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동일시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마치 내가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상대방인 것처럼. 그게 동일시고, 그 다음에 모델링은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인식하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모델링이야. 그 다음에 마치 내가 상대방인 것처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동일시야. 그게 이제 그 과정도 전부 다 사회화 과정이라는 거지. 모델링이나 동일시도. 그 다음에 사회화의 그럼 조력자는 누구냐? 제일 먼저 부모겠지. 부모. 부모한테는 뭘 배우냐? 신뢰와 불신. 신뢰감과 불신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신뢰감을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부모가 일관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율성과 수치심 아니면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율성은 아이들이 2세 정도 아이들이 이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똥을 좀 가리는 거야. 똥을 좀 가리는데 이때 이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대소변을 가리는 것을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한다는 건데 안 물어보고 이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율성이 길러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관계 형성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것 때문에 배변 훈련이 잘 안 되면 수치심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의심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배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율적으로 자기 결정해서 갈 수 있도록 맨날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 맨날 똥 매우면 배변 훈련이 잘 안 되는 애들은 자기 스스로 안 가고 맨날 선생님 가도 돼 이런 식이 된단 말이지. 배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이제 사회화 과정에서 자율성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성.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을 줘야 되는 거고, 자기가 결정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자기 주셔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들숨 막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주도성을 잃을 수 있단 말이야. 주도성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죄책감을 갖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엄마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런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근면성과 열등감.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주도성이라든지, 아까 여기처럼, 자율성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이건 이제 긍정적인 건데, 아니면 이제 근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사회화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사회화의 조력자로서는 부모가 이런 거, 신뢰감, 자율성, 그 다음에 주도성, 그 다음에 근면성,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부모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형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 형제는 여기 무슨 역할을 할까? 역시 큰아이 출생 순위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아이를 보고 배운다든지,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형제 사이 이제 친밀감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적대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요소가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부모의 사랑과 주의를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경쟁심이라든지, 경쟁의식이야,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가, 두 번째 요소로서는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의 태도가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또래라든지, 이제 같은 나이 또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 사이에도 역시 그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 사이에서도 역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없잖아요. 너무 많으면은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나면은 그런 관계 형성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도 이제 하나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래인데, 또래. 또래가 친구지. 친구가, 또래 집단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V, 그 다음에 매체들, TV나 아니면 영상 매체나 아니면 대중 매체를 통해서, 뭐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자, 이제 그게 요인이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럼 진짜 사회화는 어떻게 가냐? 애착. 첫 번째 애착이라고 했지? 애착은 뭐냐? 영아가 어머니와의 형성되는 그런, 정서적 유대 관계의 애착인데, 이게 이제, 엄마의 이제, 아니면, 주로 이제 엄마인데, 유아를 양육하는, 양육자와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접촉에 의해서, 그 애착이 형성이 되는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신생아 같은 경우에도 접촉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 애착 행동이, 이때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울거나, 아니면 미소를 띠거나, 아니면 옹알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교류가 돼야 돼. 그럴 때 이제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안정감도 가지고, 이 애착 관계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그래야 이제 그 단계가 돼야 충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애착 행동의 그 형태는, 신호 행동으로 한다는 거지, 신호. 그래서 이제, 뭐, 운다든지, 아니면 뭐, 미소를 띈다든지, 뭐 옹알이를 한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직향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보는 거야. 쳐다보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친다든지, 따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간다든지, 접근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애착 관계에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이렇게 같이, 이제 그런 행동까지도, 손 내밀면 손을 주고,
오고 이런 행동도 역시 그 애착의 기본적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자, 애착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온 거야.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오고, 역시 이제 동물 행동 이론에서도 애착 이론을 설명을 해. 그거 해봤잖아. 원숭이 가지고 이게 털을 있는 거하고 털 없는 원숭이 모양에서 얘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털이 있는 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애착.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정신분석 이론과 또 인지 이론도 역시 포함되는 거야.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그래서 애착 이론은 동물 행동 이론이라든지 인지 이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럼 애착 형성 단계는 뭐냐? 출생 2개월 이후부터, 이때도 이제는 아예 못 오지. 사실 애착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반응을 변별하는 단계가 2개월에서 7개월 사이 이때.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접촉을 추구하는 단계는 7개월에서 2세 사이 이때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애착은 이때 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영아 때부터 시작이 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아이들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때부터 그 경험이 계속 연결이 돼서 그렇지, 어느 나이가 딱 돼서 이렇게 딱 하는 건 아니야. 그 단계를 거쳐서 다 가야 돼, 애착 관계도. 그래서 이제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제 그 수준을 목표 수정을 하고, 아니면 앞에 것이 잘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아이들에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목표 수정은 2단계의 목표 수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2세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애착 관계를 다시 덜 돼 있으면 그걸 대상에서 다시 이제 격리를 시키면 아이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지. 2세 때 아이들이 불안해하거나 이럴 때도 이 애착 관계를 재수정을 해야 돼. 왜냐면 떨어져 있는 것도 애착 관계야. 그것도. 그러니까 2세 이후, 그러니까 유아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은 애착 교육을 하는 거야. 떨어져서 살아도 괜찮네,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 수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괜찮구나, 이제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애착의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정 애착이 있고, 인정애착, 안정. 그러니까 애착에 의해서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불안 또는 저항 애착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 회피 애착이 있고, 이 불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한다면, 불안한 걸 싫어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불안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한다는 거지. 저항과 회피야. 그러니까 저항은 거기에 맞서서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는 거고, 회피는 아예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회피나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 애착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애착도 이제 유아 발달 단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애착의 안정성이 유아에게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과정이다. 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된 애들이 자아 개념을 갖게 되는 거야, 자아 개념. 그러니까 부모와의 자기와의 관계에서 애착 관계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를 이제 알게 돼. 그게 이제 자아 개념인데, 자아 개념은 뭐냐? 개인이,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의 전부를 이제 자아 개념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구하면 들어주는구나. 아니면, 내 주위에 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그 자아 개념을 갖는 건데,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자아 지각이에요, 자아 지각. 내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야. 자아 지각. 그리고, 두 번째, 자아 이상이에요. 자아 이상의 측면인데, 자아에 대한 어떤 개념, 특성,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거야. 아, 나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도 측면인데, 자를 지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념의 측면과 함께, 일련의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떤 성향을 발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태도라는 것은 어떤 패턴이야. 상대방과 나의 그런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양식, 패턴. 이제 그런 걸 얘기하죠. 그게 이제 태도야.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걸 이제 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아의 태도도 자아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 자아의 태도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개념의 의미가 이제 신념의 측면에서 보면은 신념의 요소에서 보면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믿음? 뭐 이런 걸 예를 들면 사려 깊음 아니면 사교적인 거 힘이 세다라든지 아니면 성실하다라든지 그럼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이야 어떤 모양 아니면 자기의 어떤 특성 이런 것을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념이 신념. 자기 나는 누구인가 성실하다 힘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그런 개념이 그게 이제 자아에 대한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자아 개념에서 신념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측면이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야. 자아 개념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의 경향의 측면이 있어. 이것도 행동 양식이겠지?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행동의 경향의 측면도 역시 뭐와 관련이 있다? 자아 개념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자아 개념은 추상적인 그런 자아의 어떤 믿음, 신념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신념의 측면이 있다는 거지. 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성실해, 예뻐, 아니면 이런 내용들. 그 다음 평가의 측면은 아,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행동의 경향의 측면이라는 것은 자기 행동 패턴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보다 자아의 개념이라는 거야. 그런 걸로, 구체적으로. 그럼 자아의 개념의 이제 기능은 뭐냐? 이제 이런 패턴으로 나오니까 뭐야? 내적 지속성의 유지야. 그렇지? 패턴이라는 거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적 지속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거에 대한 반응, 아니면 칭찬받았을 때라든지 이런 것의 결정이란 말이야. 패턴이나 이런 거래. 이런 행동은, 아,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라든지. 그래서 경험의 해석을 하는 거야, 경험. 경험의 해석에 의해서 뭐야? 자아 개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일이구나 하고 이제, 아까 평가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자아 개념을 가져간다는 거지. 그래서 경험의 해석에 의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기대감의 조성이야. 기대감의 조성은 어떻게 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 이런 패턴을 하면은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평가를 기대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대감의 조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능이야. 자아 개념의 기능. 자아 개념의 이제 발달 과정은 뭐냐? 발달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의식의 기초라는 거고 신생아의 그게 뭐다?
역량. 능력이 능력. 어린아이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지.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자아 개념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도 있고 자기 패턴을 갖고 신념을 갖는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 개념이니까 그것을 역시 그 반응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 이런 것까지도 아이들이 한다는 거지. 그 과정이 자체가 뭐야? 상대방이 있는 거야. 상대방이 좋아하는구만. 저 좋은 얘기하는구만 이거야. 그걸 우리가 더 다시 얘기하면 사회화라는 거야. 사회화 과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초기 자아식 기초로서 이제 신생아의 그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초기 자아 개념의 발달에 대한 에릭슨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면 기본적인 신뢰의 발달이다. 믿음이지, 믿음. 첫 번째. 그 다음에 자주의식의 발달. 자주의식은 내가 주인이다.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는 거야. 그런다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주도성, 주의식. 앞에서 얘기했던 거야. 이런 건 이제 에릭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과 열등감. 생산성은 근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생산성과 열등감 얘기할 수 있어. 그것은 뭐다고? 아까 자아 개념이에요. 자아 개념. 나.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내가 누구인가? 다음에 이제 자아 존중감이 나오는 거야.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은 뭐야? 자아 개념에서 자기가 귀중하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주는 거예요. 되게 좋은, 쓸만한, 가치 있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게 하는 것이 자기 존중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 발달은, 그 요인이 뭐냐? 이제 작용하는 것이 첫째 유아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자기가 성취한 것, 그렇지? 성취해냈을 때 실패한 것보다는 더 자아 존중감이 크겠지. 성취해냈을 때, 해냈을 때. 자신감, 주도적인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이런 거 두 번째는 삶에서 이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유아가 받는 존경심 아니면 수용 받아들이는 거지. 대우 대접받는 거지. 그것의 양에 따라서 유아들이 자아 존중감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요인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은 이런 거에 의해서 발달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자아 존중감을 주는 것은 역시 부모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모 역할이 어떤 거에서 양육 방식에서 중요하다는 거지. 양육 방식에 따라서 이런 자아 존중감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자아 존중감보다 성공과 실패에 성공하는 거야. 내 성공하는 것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존경심을 받거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자아 존중감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유아의 부모는 당연히 뭐야? 자녀에게 애정 표현도 자주 하고, 그지?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친구를 친구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이뤄야 된다는 거지. 자아 존중감이 아이들이 높아지려면 부모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관심도 갖고, 그 다음에 친구처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들은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자녀가 달성하도록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다? 자아 존중감이 떨어진다는 거야.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벌을 하거나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걸 쓰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면 역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체벌을 해서는 안 되고, 사랑을 안 줘서 안 돼. 그러니까, 칭찬과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야. 칭찬과 사랑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 되겠고, 기준을 너무 높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설정을 해놔야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는 거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이, 높은 부모는, 다시 얘기지만, 애정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친구처럼 대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달은 2세부터 나타난다고 했고, 그게 이제, 스스로 돕는 자조기술이라고, 셀프-헬프 스킬이라는 거야. 이거와 같이 자아 존중감이 발달한다. 이때는 뭐야? 밥 먹기나 옷 입기, 기본적인 이제 대소변 가르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하게 될 때 아이들이 이제 이 능력을 할 때, 신뢰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이 이제 이게 기초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의, 네 번째냐? 자아 존중감 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자아 개념 다음에 이제 성역할이야. 발달 개념에서. 그러니까 애착, 그 다음에 자기 개념, 그지? 애착, 그 다음에 자기 개념,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 그 다음에 성역할이야. 이게 지금 사회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이걸 알아간다는 거야. 그럼 성역할의 개념은 뭐냐? 성역할은 아이들이 이제 성역할의 개념은 부모를 통해서 먼저 하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그런 문화적 인습이라든지 태도, 그다음에 행동 이런 것이 이제 아이들이 유아 때 이런 것을 성역할에 대해서 유형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성역할을 이제 이해하는데 이제 상당히 그런 고정적이고 편협한 그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아는 성장하면서 성역할의 개념이 이제 덜 고지식해지고, 그지? 그 다음에 성역할의 개념이 변화가 다른 개념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해를 할 수 있어. 다른 개념의 발달과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개념의 이해하고도 관련이 있더라. 그런 얘기야. 성역할의 성유형화 과정은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도 정신분석 이론이라든지 사회학습 이론이라든지 인지발달 이론이라든지 생물학적 이론이라든지 이렇게 다 똑같이 다 성역할에서도 설명될 수가 있어. 아까 다른 쪽도 아까 애착도 그렇고 다 사회화가 다 마찬가지. 그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다. 성역할의 개념의 발달은 뭐냐? 성동일시지 뭐. 첫 번째 성 개념의 발달인데 성동일시. 그 다음에 성안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성, 그지? 항상성은 고착이 되는 게 남자는 남자, 아니면 여자는 여자아이의 그런 성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항상성, 그 다음에 그게 이제 4세에서 7세 사이, 그 다음에 6세에서 7세 사이는 이때 이제 성항상성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인지발달 이론가들이 이제 이 얘기를 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발달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발달은 문화권이라든지 아니면 남성의 속성, 여성의 속성에 정의되는 요소가 이제 성역할의 고정관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화에 따라서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남성은 뭐 독립적이고 경쟁적이고 자기주도적이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한단 말이야. 여자는 수동적이고 민감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역할을 우리가 지금 개념을 고정관념이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것은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갖지 않도록,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역할의 새로운 개념은 이런 관념을 갖지 말라, 그런 얘기야. 옛날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성역할은 이제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서, 또래 관계에서 이제 우정의 발달이 되는 거야. 성역할까지가 된 이제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또래 관계. 또래는 뭐냐? 같은 나이의 또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사회 과정에서 자기 말고 이제 처음으로, 물론 이제 타인이 부모나 형제도 있었지만, 그 가족 말고 이제 타인이, 또래 관계가 있는 거야. 영아기 때도 역시 다른 또래가 있다는 거고, 유아기 때도 있는 거야. 영아기 때는 거의 또래에 대한 그런 개념이 가질 수가 없지. 0세에서, 영아기가 0세 2세까지인가? 2세까지. 서로 그냥 상호작용을 하거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자가 있구나. 어떻게 같이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건들고 똑같이 어른처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유아기 때는 이제 2세 이후에는, 역시 또래 관계가 발달하는 이때고. 그 다음에 아동기는 뭐 더 마찬가지. 초등학교 때는 이 또래 관계가, 아동기에서부터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또래 집단이, 흉내내기라든지 아니면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일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또래의 영향에 의해서, 또래의 영향은 뭐냐? 영향에 의해서 아이들이 뭐 칭찬을 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이런 같은 놀이를 통해서 이런 것, 뭐 미술을 한다든지, 미술을 띈다든지, 애정 표시를 한다든지, 복종을 한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아이들이 우정이라는 게 생겨요, 우정. 우정의 발달도 있더라. 우정 형성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정 형성이, 이거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를 친구로 선택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뭐,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연령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나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이런 것이 같으면 애들이 친구로 이제 한단 말이지. 유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성도 중요하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기도의 결정 요인. 인기 있는 아이들 있잖아. 그런 결정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또래 중에서도 이제 인기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동일시하거나 이런 건데. 간접적인 요인이 있고 직접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이제 있는 것이고, 나이가 많냐 적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상호작용에서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 기술 이런 거에서도 있고, 잘 듣냐 못 듣냐, 상호작용을 잘하냐, 아니면 상호작용 유지 기술이 잘 우수한가, 그 다음에 갈등 해결 능력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인기도가 결정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외에 사회적 지식과 기술인데, 사회적 기술이라는 거, 사회적, 사회화되는 기술은 또래 관계에서 시도 기술 한번 해보는 거야.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해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잘 못 나가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 시도 기술이 있고, 또래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유지 기술. 관계를 계속 유지하냐. 그 다음에 또래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관계 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논술